자, 오늘부터는 생명기술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214쪽에 있는 생명기술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잠깐 했던 거를 복습하고 그 다음에 214쪽에 있는 부분 생명기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문제 해결을 하는 이 활동으로 홀로그램 영상 제작하는 걸 우리가 해보지 못했는데 영상으로 좀 감상을 해보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홀로그램 영상 만드는 거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이제 문제를 이제 이해를 합니다. 요 3단계. 그 다음에 아이디어 탐색 및 선정하기, 실현하기, 평가하기 4단계로 이제 모든 것들은 어떤 만들기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면 영상 제작 시간은 2분 정도 간단하게 만들자는 거죠. 다만 이제 뭐냐면 혹시 다른 걸 복사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영상을 우리가 이제 같이 스마트폰에다가 옮겨가지고 우리가 공유하는 이 시간을 가져보는 이런 걸로 우리가 삼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도움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문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드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 정도로 이제 기준을 정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마른 목걸 형태, 오각형 형태 모양으로 만들어서 뭐 이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그 구성된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최적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하나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봤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간단히 만드는 게 가장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거를 필요한 동영상 제작하는 이런 대본을 작성해보고 그거를 실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촬영을 해보고요. 영상을 촬영해보고 그 촬영된 내용을 촬영된 내용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봐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면 좋겠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완성된 여러분의 홀로그램 영상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감상하면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으로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거 실습을 하지 못했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게 영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소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끝나거나 다 이게 단원이 끝나고 나면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교과서 생명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기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명기술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생명기술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눴어요. 발효와 농경생활의 시작,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 DNA 구조와 유전자 공학 기술. 그래서 이 발효와 농경 시작은 고대에 있었던 부분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백신과 항생제 개발은 그 중세부터 근대 부분까지, 그 다음에 DNA 구조 이 부분은 현대에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3단계로 한번 나눠서 우리 교과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생명기술이 뭔지, 그런 생명기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명기술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떻게 각각의 요소들은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발달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생명기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런 로봇이나
바이오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연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상을 하죠. 자, 그러면 자, 인간처럼 이런 고도의 학습 능력을 갖춘 로봇이 실용화된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터미네이터 이런 걸 보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로봇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공상과학영화에서 많이 이런 생명기술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 인간이 팔이 다친다 그러면 로봇 팔을 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문제가 생긴다면 로봇 다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걸 한번 부분을 봤어요. 긍정적인 부분을. 자, 어떻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봤냐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런 로봇들이 실용화된다면,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 3D라고 하죠. 3D 업종이라고 해서, difficulty, danger, 그 다음에, 뭡니까? difficulty, danger,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 가지 3D 있죠. 이런 일들을, 이런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인간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우리가 강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런 로봇들을 시켜서 하게 된다면 인간이 훨씬 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안전하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부정적인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얘기하겠지만 로봇가 진화를 해서 뭐 우리 공상 과학 영화에 보면 인간을 뭐 지배하고 로봇 아이 같은 뭐 이런 영화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계한테 지배받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면 슈퍼돼지 있고 일반 돼지하고가 있어요. 자, 일반 돼지는 요만하다면 이 정도 크다면 슈퍼돼지는 훨씬 크죠 이렇게. 그죠? 이 두 돼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생후 2개월 됐지만 몸집이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근육이 2배가량 더 많고 이는 슈퍼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의 일은 질도 좋고요. 또 유전자를 많이 제거해서 만들어서 뭐냐면 일종의 이런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슈퍼돼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양의 이런 고기류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맛있는 고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이렇게 유전자를 저기서 만든 게 슈퍼돼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슈퍼돼지처럼 우리 생활에서 유전자 변형을 이용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자, 선생님은요, 이거 말고도 슈퍼 옥수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 미꾸라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토마토 같은 걸 예를 들어서 한 거. 토마토가 있는데, 토마토는 시간이 지나면 물러집니다. 잘 물러지지 않는 이런 유전자 변형을 해서 상품성이 좋게 한 이런 사례를 한번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 재배되지 않는 이런 모든 작물들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해충의 저항성이라든지 제초제의 저항성이나 내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유전자 변형 작물을 뭐라고 하냐면요. 변형 작물을 GMO 작물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대부분의 작물들은 상당수가 아니면 50% 이상이 다 GMO 작물이에요. GMO 작물입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는 우리가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콩이나 옥수수, 면화, 캐롤라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유전자 변형을 위해서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오이고추라든지 다 이런 것들도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울토마토도 보면 뭐 대추, 방울토마토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좀 더 달달하고 맛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유전자 변형 작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먹거리로서 우리한테 제공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생명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다시 한번 얼마큼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기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을 생명기술이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생물체는 어떤 거냐면요, 미생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식량을 우리한테 공급해 준다는 우리 먹거리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생명기술의 가장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 기술에서 만들어지는 의약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환경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생명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먹거리 부분이 식량이나 의약품, 에너지, 환경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생명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토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명기술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 교과서 5가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5가지를. 그 첫 번째로 뭐냐? 대상과 이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쉽게 말하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것들은 농업이나 식품이나 제조, 의료, 환경 이런 다양한 분야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생명기술이다. 이게 대상도 넓을 뿐만 아니고 이용 범위도 굉장히 넓은 것이 생명기술이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2년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지금 코로나가 생긴 이유도 기술의 급속적인 발달로 인해 생겼다는 부분이라고 많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치료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백신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백신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 생명기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기술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생명기술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런 생명기술은 대부분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죠.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른 기술에 비해서 자원과 에너지가 소비가 적고 그 다음에 오염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기술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로도 굉장히 우리한테 아주 중요함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생명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특성은 바로 뭐냐면 고부가가치의 이런 상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생명기술로 인해서 만든 것들을 보면요. 똑같은 수박인데 이런 어떻겠습니까? 사각형 모양 또 안에 있는 이런 노란색 수박 그 다음에 씨 없는 수박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이걸 만들면요. 같은 수박이더라도 한 2배 이상이 비싸게 우리가 소비자한테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고당도 수박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품종을 개발하고 의약품의 원료를 생산하고 이런 시설 등에 드는 비용은 이런 것들은 적은 데 비해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치는 굉장히 크고 그거에 대한 고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치가 중요하고 미래에 우리 어떤 기술로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게 바로 생명기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의 생명 연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네 번째로 생명기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비교적 제품화하기 쉽다는 겁니다. 생명기술의 연구 성과는 비교적 쉽게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삼 같은 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만들어 먹었는데요. 삶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사람에 따라서 이게 조금 면역력이 약하거나 특이 체질 같은 경우는 인상 같은 게 안 맞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를 달여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홍삼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먹는데 섭취를 하는데 별로 우리한테 영향을 덜 미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훨씬 더 여기에 대한 뭐 사포닌 같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생명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매번 다른 기술하고 똑같이 뭐냐면 다른 기술들하고 이렇게 융합해서 발달된다는 겁니다. 생명기술은.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정보통신 기술에 얘기하면서 U 헬스케어라는 얘기도 했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은 생명기술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다른 기술들과 융합했을 때 훨씬 더 그 가치가 증가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생명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기술의 특성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대상과 이용 범위가 넓고, 두 번째 친환경적인 기술이었고, 세 번째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품화하기 쉽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른 기술들과 쉽게 융합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생명기술의 5가지 특성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명기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 시스템 똑같이 모든 기술하고 똑같이 투입, 그 다음에 과정, 산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 구조를 연구해서 이를 변형시켜서 인간에게 유용물질을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결과물에 서 얻어지는 게 바로 생명기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도표로 본다면 자, 투입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유용한 산출물을 얻기 위해서 생명체와 관련된 요소들을 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설비가 필요할 거고 인력이 필요할 거고 자본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되는 요소라고 한다면 산출되는 과정은 뭐냐면 산출해서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 번식하고 성장하고 중간에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치고 변환되는 이런 과정들을 처리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인간이 얻고자 하는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뭐였죠? 그렇죠. 식량이나 에너지나 그 다음에 의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겠죠. 중간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필요나 생산량을 증대하기 다양한 방법들이 또 연구가 되어서 새로운 것들이 만약에 개발된다면 투입이 되는 요소로 갈 수도 있고요.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고 이래서 일련되는 이런 시스템을 순환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기술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입된 요소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투입이 되냐면요. 이런 생명체, 살아있는 작물이나 어린 가축이나 또는 미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들어가게 되겠네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 같은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뭐냐면 환경이 들어가겠네요. 이런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나 수분이나 양분 그런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또 이것들이 사육할 수 있는 사육장이나 농지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잘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기구나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가축이 있다 그러면 가축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을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냐면 이것들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겠죠. 자본이 뭐 들어가겠죠. 자본도 포함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투입 요소가 되겠네요. 자, 과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되냐면, 과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것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번식이 되는 겁니다. 생명체가
재생산되어서 수가 늘어나는 이런 번식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이것들이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생명체가 점점 커가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생명체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특성을 개량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죠? 개량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생명체의 형태와 성질을 바꿔주는 이런 변환 작업을, 이런 번식과 성장과 처리와 변환되는 이러한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얻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량이나 먹거리나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얻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기술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19쪽에 보면 219쪽이요. 자, 219쪽에 보면요. 제일 위쪽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학교 텃밭에 상추를 재배하는데 거기에 투입과 과정, 산출의 과정을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입되는 과정은 어떤 게 투입될까요? 자, 생각해 봤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정리할게요. 자, 투입되는 거 뭐가 투입됩니까? 당연히 뭐가 투입될까요? 어린 상추가 들어갈 거고요. 텃밭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기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텃밭을 일구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추를 재배하고 이거를 심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관련된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걸 사기 위한 뭐 자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가꾸기 위한 사람의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겠네요. 그럼 과정은 뭡니까? 그렇죠. 밭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리고 김매도 매줘야 되고요.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물도 줘야 되고요. 필요한 데에 따라서 그것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돌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고자 하는 상추를 얻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교과서 이제 220쪽에 보면 이런 생명 기술들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단계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이런 생명 기술의 발달 단계를 크게 보면 발효와 농경 생활의 시작 단계, 그다음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 단계, DNA 구조와 유전과 그다음에 기술 단계, 이런 단계로 세 개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발효와 농경 시장의 시작은 옛날부터 이루어졌어요. 발효는 뭡니까? 우리의 음식을 뭐냐면 삭히는 거예요. 삭히니까 뭐냐면 소화리 흡수력이 좋아지겠죠. 이것 때 발효라고 그래요. 농경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이런 저장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 옛날부터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래 보면 자, 이런 미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발효를 했어요. 그래서 식품과 빵과 이런 수지, 술 같은 거, 치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됐습니까?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더라는 거죠. 탈이 나지 않고 이것들을 옛날부터 이용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네 지금 발효식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김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도 그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산균이나 젖산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이렇게 많이 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술은 나와 있는데 요즘에 나온 이런 술들은 약간의 발효식품에다가 뭐냐면 좀 더 발효를 빨리 해서 뭘 많이 화학물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고급술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학물질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값이 비싼 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술을 먹게 되면 거기에는 그냥 일반 발효식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거는 화학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좀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괜히 술이라고 하니까 뭐 술 좋은 건데 하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 술은 화학주입니다. 화학주.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강제적으로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좋지는 않은 거란 얘기죠. 이제 고급 술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포도주 이제 고급 포도주라든지 고급 이게
와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고급 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발효를 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다고 그래요.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농경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자연에서 있는 이런 동식물의 우수한 종류를 골라서 작물과 가축을 길들여서 우리 식량에 이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멘델의 유전법칙에 나오겠지만 우리도 인간도 끊임없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진화하는 것처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 진화를 통해서 우리는 식량에 우수한 식량들을 얻을 수 있고요. 좀 더 많은 양, 좀 더 좋은 어떤 식물과 동식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 저장하고 또 우리에게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졌고요. 정말로 이런 것들을 가축화하면서 우리 먹거리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군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경생활의 어떤 필수적인 인력으로서 인력 대신 사람이 뭐냐면 축력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이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을 우리가 생명기술의 첫 번째 단계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농경생활은 1차 산업혁명입니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정착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가장 첫 번째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바로 이 정착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냐면 인간의 이 사람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백신과 항생제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로 따지면 중세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때 만들었냐면요.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제 뭐냐면 세포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획기적인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 모든 것들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665년도에. 1665년도에. 그래서 생물은 모든 것들은 기본 단위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 현미경을 통해서. 참 대단한 발명이었죠. 그 이후에 예전에 이 천연두 때문에 많이 사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북미라든지 그 북미라고 그러면 그 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사실상 이 서구에 의해서 유럽에 의해서 진출됐을 때 유럽 사람이 갔을 때 이 천연두에 의해서 대부분이 많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것들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1796년도에 제네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두를 이용해서 천연두를 개방을 해서 백신을 개발하고요. 광견병이나 콜레라 등 이런 전염병 예방 백신들도 많이 개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백신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전 법칙을 멘델이 발견하게 됐어요.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1865년도에 완두콩을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물과 가축도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새로운 품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여러분들 그렇죠. 결혼할 때 이왕이면 결혼 조건한테 결혼할 때 결혼 상대방이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돌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그래도 내가 좀 같이 서로 말이 통하고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려고 그러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 사람하고 하면 대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전 법칙에 있는 멘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모두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진화를 한다는 거죠. 자, 인간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진화를 해왔고, 그 지금 현생에 있는 인간이 이게 돼 있고, 지금 현생의 인간은 옛날에 있던 그 인간의 구조하고는 조금 달라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페니실린. 1928년도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에서 나는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항생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항생물질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면 어떻게 감기 같은 거 보면 걸리면 항생물질을 잘 곪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예방해주는
항생물질 있죠? 항생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의 전염병 치료제에 아주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수술했다든지 그러면 수술한 부분이 참 곪잖아요. 쉽게 말하면 애들이 우리말 흔한 말로 썩는단 말이에요. 그 썩지 않도록 이것들을 해주는 이런 페니실린을 만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1928년도에 있었던 얘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중근대에 있었던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에 오면서는 뭐냐면 이런 DNA 구조를 알게 됐고요. 유전공학 기술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DNA가 이제는 뭐냐면 세포의 수준을 넘어서 DNA 구조가 이중 나선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1953년도에 DNA 구조가 이중 나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전공학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복제 동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역시 뭐 잘 알겠지만 복제양 돌리가 탄생했죠. 언제? 1996년도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동물이나 식물들 같은 것들을 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술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로 얘기하면 사람 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아, 그렇죠. 이건 인간의 그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을 복제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복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뭐냐면 복제양 돌리를 이 이후로부터 뭐 늑대도 복제하고 그다음에 멸종되는 이런 동물들을 많이 복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전공학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뭐냐면 이런 조직배양이라든지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든지 이런 생명과학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대량 생산과 우수한 품종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먹고 있는 여러분들 작물의 상당수는 다 GMO 작물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인공수정 기술이라든지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정자를 냉동 보관해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인간에게도 뭐냐면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을 못 낳고 그러면은 뭡니까? 못 낳는 사람은 따로 정자라든지 난자를 사람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따로 이거를 우리가 이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많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은 조금 점점 높아지고 있죠.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유전자 공학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이는 지놈 지도가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놈 지도가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염기서열이 유전자 지도가 약 30억 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고 그 지도가 지금 작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완성됐다고 말 못하겠지만 거의 완성됐고 이게 완성됐다면 예를 들어 어떠한 유전자 부분이 만약에 변형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거를 보니까 그게 암 유전자예요. 그러면 그거를 뜯어내고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어떤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단도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마 이게 가능하다면 아마 여러분들 세대 때는 아마 100세가 이제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100세 때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 있는 거고요. 어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는 인간이 신의 반열에까지 도달하지 않겠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의 기술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달된 과정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조금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몇 쪽입니까? 222쪽에 보면 두 가지 이제 하나의 활동하기가 나와 있는 게 있네요.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개발한 다양한
식료품 저장 기술과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자 돼 있어요. 건조 기술은 어떤 게 있고 저온 저장 기술은 어떤 게 있고 염장 기술. 염장 기술이라는 거 뭐냐면 소금에다 절이는 거를 우리가 염장 기술이라고 그래요. 건조 기술은 말리는 거고요. 초절임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절이는 거고요. 당장 기술, 훈연 기술, 가열, 상교 기술 이렇게 쭉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 기술은 수분의 함량을 낮춰서 보존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대추 같은 거 말리는 거, 오징어 말리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저온 저장이라는 건 뭐냐면 저장 온도를 낮춰가지고 미생물의 생육과 효소 작용을 억제시켜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저장하면 아무래도 효소가 이렇게 많이 어떻게 부패가 좀 덜 되겠죠. 그래서 우음 저장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염장이라는 건 뭐냐면 소금의 삼투작용으로 인해서 수분을 낮춰가지고 미생물의 생약을 억제해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염장 기술이라고 그래요. 소금을 이렇게 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젓갈류입니다. 젓갈류 상했다는 말을 별로 안 들어봤을 겁니다. 자, 초절임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식품을 산에 첨가해가지고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겁니다. 마늘, 장아찌 같은 거.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면 간장에다가 절이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당장 기술은 뭐냐면 설탕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잼이라든지 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당장 기술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뭐 매실 같은 거 담근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당장 기술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연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소금을 절인 후에 연기를 씌워서 미생물을 발육을 억제하는 겁니다. 햄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만 뭐냐면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저장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열 살균 기술이라는 거 뭐냐면 가열해서 미생물을 살균해 가지고 밀봉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통조림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전통 식품류의 종류와 특징을 한번 조사해보고 위에서 조사한 식품 저장 기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거는 김치를 얘기 들었어요. 김치는 어떤 겁니까? 발효 기술을 이용한 거고요. 어떤 거죠? 항상 효과가 있고, 비만을 억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젖산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김치 말고 장류 같은 거.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독특한 향과 맛을 낼 수 있도록 한 거요. 이거는 뭐냐면 발효 기술이 되겠네요. 똑같이 김치나 똑같은 때 우리가 하여튼 장자 붙은 거는 다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발효 기술입니다. 그래서 간장, 된장, 고추장 뭐 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김치가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룩곰팡이의 미생물의 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기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황태를 얘기를 들을게요. 황태는 뭡니까? 동결 건조로 인해서 다공성 구조가 형성되어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적고 장기간 보관을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기존에는 명태를 말리는 거죠. 그걸 황태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건 뭡니까? 건조 기술입니다. 건조하는 겁니다. 말리는 거죠. 자, 건조할 때 가능하면 그 겨울철에 있는 이런 곳에서 차가운 곳에 있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말려야 이게 그 맛이 오래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관령에서 많이 황태를 많이 만들고 있죠. 자,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서서히 건조시켜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이런 것들이 황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매실 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매실 같은 거. 매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요? 당장 기술에 속하겠네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뭇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뭐뭐는 생명기술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 그렇죠. 생명기술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생명기술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거, 부가가치가 높다, 제품화하기 쉽다, 친환경적이다, 대상과 이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아, 이게 잘못됐네요. 대상과 이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상과 이용 범위가 높다고 그랬죠.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이게 잘못됐죠? 다른 기술들과 융합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의 설명으로 해당되는 생명기술 시스템, 생명체가 재생되어 수가 늘어나는 거, 생명체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특성을 개량하는 거, 수가 늘어나는 걸 뭡니까? 그렇죠. 이거 번식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 생명과학 기술에 대한 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 생명과학 기술 시스템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생명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